지금부터 8장 효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4페이지, 205페이지, 205페이지 보니까 이런 8가지 서브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촉매는 생화학적 반응이 생리적 조건에서 유용한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줄, 효소는 매우 큰 분자이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테라그래프, 정상세포에서의 효소의 활성은 세포 및 생명체의 요구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결국 이것은 질병과도 관계가 있고, 결국 이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질병의 유발과 관계가 있겠죠. 이 말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효소는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가운데 커다란 세포가 하나 있어요. 세포가 하나 있죠. 이 그림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 그러죠. 이것이 감염이 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가운데 세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세포인지 모르겠어요. 자, 왼쪽에 보니까 HIV 바이러스가 이 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HIV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에만 가서 감염 호스트가 됩니다. 면역세포 호스트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면역세포막에만 이런 바이러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신호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HIV 바이러스 우리 몸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근육이나 간세포에 가서 감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융합이 되네요. 세포막과. 왜 HIV 바이러스의 막도 지질 이중층이니까. 그럼 바이러스 RNA가 들어와요. 자, 바이러스 RNA가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DNA 이중 나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역전사 효소. 우리 전사라 그러면은 DNA에서 RNA 만들어지는 거죠. 센트럴 도가마에 의하면은 DNA, RNA 프로테인이잖아요.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만들어진 DNA 어떻게 되죠? 호스트 지놈 안에 이놈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박혀 버려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호스트 지놈의 DNA가 이제 RNA 만들어서 단백질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겠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RNA가 만들어져요. 또 바이러스 R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바이러스 RNA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것들이 또 모여서 성숙한 바이러스가 형성이 되면서 출하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유전 물질하고 처음 시작하는 역전사 효소만 가지고 있어요. 호스트에 들어가서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성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알게 되면 우리가 HIV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예방까지는 어렵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뭔가 표적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물론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적은 좀 전에 제가 이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신호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만약에 그게 실패했다. 그럼 일단 RNA가 들어오겠죠. 그럼 RNA가 들어왔으면 DNA가 만들어지는데 그 DNA를 못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역전사 효소의 활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약물 두 개가 있습니다. AZT라고 되어 있는 거, 아지토티미딘, 그 다음에 네비라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RNA에서 DNA를 못 만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출하해서 성숙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하는 거,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표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물이 보니까 사키나비어라고 하는 약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지금 이 교과서 그림에서는 효소와 연관된 이제 약물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될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첫째 줄에 촉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신은 전체 공정에서 바뀌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소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단백질이죠. 자, 트립신을 예를 들고 있어요. 트립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걸 하기 전에 조금 전에 HIV 바이러스 나왔으니까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내릴게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해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자, 크게 보니까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즉, 유전 물질이 DNA인지 RNA인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DNA 바이러스도 그렇고 RNA 바이러스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DNA든 RNA든 이것이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싱글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DNA는 더블 스트랜드에다가 RNA는 싱글 스트랜드죠. 바이러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에 익숙한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자, 거기 보니까 현미경 배율이 나와 있어요. 상대적인 크기가 어느 게 크다, 어느 게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RNA, DNA, RNA, DNA 부분을 제가 빨갛게 이렇게 서클로 표현해 놨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HIV 바이러스입니다. HIV 바이러스 보니까 글라이코 프로테인 회막이 있고 캡시드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싸고 있어요. 그 안에 RNA가 있고 그 안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거 보니까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은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시 글라이코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캡시드를 가지고 있죠. RNA 바이러스네요. 아데노 바이러스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타바코 모사이크 바이러스 이것이 이제 담배 잎에 감염이 되면 담배의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거기에 출현하는 바이러스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한번 보세요. 좀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죠? RNA에 폴리머레이즈와 캡시드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모습의 바이러스입니다. 역시 RNA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이런 RNA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전부 레트로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트로 바이러스. 왜? 역전사, 거꾸로 올라간다. 레트로, 거꾸로 이런 말이죠. 밑에 있는 것은 HIV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전자해명 사진 모습입니다. 자, 이런 HIV 바이러스는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살면서 면역 기능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유발시키죠. 자, 아까 바이러스는 표적 세포가 다 나눠다 있는데요. 이 HIV 바이러스는 T세포를 찾습니다. T세포. T세포에 가서 이놈이 분열 증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세포를 파괴해버려요. 거기 가서 지가 왕창 복제돼서 분열해서 나오면 T세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T세포를 파괴해버리다 보니까 면역 능력이 떨어지겠죠. 감염하고 나서부터 잠복기 이것들은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인체 중에 체액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액. 자, 우리 몸에 체액이라는 것은 뭐죠? 가장 많은 거. 혈액이죠, 혈액. 주사기를 서로 이렇게 같이 쓴다든지 할 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질, 분비물. 참 안타깝게도 모유.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렸으면 자손들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소변이나 침, 눈물 이런 것들은 확률이 좀 낮고요. 감염 경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체액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에이즈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왔을 때와 나중에 이제 면역 결핍으로 질환이 나타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보조 T램프의 농도, HIV의 농도, 상대적인 농도가 서로 완전히 역전되죠. 그죠? 이 걸리는 시간이 약간 차이 나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면역 결핍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 그 다음 치매와 같은 멘탈 디스오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완전한 예방 백신이나 약물은 아직 없다는 것이고요.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신. 트립신은 1876년에 독일의 생리학자인 퀴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래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트립신을 처음 이제 정제하면서 그 기능을 밝혔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효소 연구 분야에
역사를 새로 쓴 분입니다. 이분이. 자, 오른쪽 아래 그림 보니까 가운데 트립시노젠이 있어요. 트립시노젠. 잘 아시다시피 늘 강조했다시피 효소는 만들어질 때는 비활성 형태로 만들어지죠. 비활성 형태는 앞에는 이제 프로 이런 말이 붙을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gen 이런 단어들이 붙어요.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죠. 트립신은 트립시노젠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엔테로키나제와 같은 효소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돼요. 이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두 번째 줄의 이야기이죠. 이자에서 만들어지죠. 트립시노젠. 그래서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소장으로. 그때까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나 소장에 있는 세포들을 다 분해시키겠죠. 그래서 비활성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장에 와가지고 엔테로키나제, 또 다른 말로 엔테로페티다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 아미노말단의 6개 아미노산 부분, 지금 뭐 베알린, 아스피린 이렇게 나왔죠. 라이신까지. 이 부분만을 다 잘라버립니다. 수류탄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트립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의하면은 트립시노젠은 엔테로키나제에 의해서 6개의 아미노산이 잘리면서 트립신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트립신은 다시 거꾸로 트립시노젠을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트립신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엘라스테인을 분해한다고 하냐면 엘라스테이즈 같은 거, 프로폼을 활성형으로 바꾼다든지, 또 다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키모트립신을 키모트립시노젠에서 활성화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카복실 펩티데이즈, 카복실기의 아미노 그룹을 잘라주는 데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준다든지, 리파즈는 뭐예요? 지질이죠. 뭐 프로리파즈를 활성화시켜준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 트립신을 1879년 이분이 발견했다. 그러면서 효소라고 하는 분야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다시 갑니다. 자, 트립신은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의 펩티드 결합, 가수분해를 촉매합니다. 6개 부분 잘리는데 그때 잘릴 때마다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잘리는 대상을 우리가 기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산화수소가 나오네요. H2O2가 O2로 바뀝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H2O2가 두 분자의 H2O를 만들면서 한 분자의 산소를 만들어내네요. 자, 이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선호되는 반응이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것을 효소가 아니더라도 반응 속도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산철과 같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없을 때보다도 한 1000배 이상 증가되네요. 그 다음 헤모글로빈은 반응 속도를 더욱더 증가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에 베었다, 상처가 났죠. 거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뿌려주게 되면은 카탈라이즈라고 효소가 없을 때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 빠르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카탈라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도 10억 배 더 빠르게 일어나는 엄청난 촉매 활성을 보여주는 그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예를 통해서 촉매의 존재 여부와 촉매의 특성이 반응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아는 내용들입니다. 촉매는 반응 과정에서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 분자가 분해되더라도 카탈라이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응에 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헤모글로빈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지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산화되어 버립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또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뿐 반응의 연력학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가 효소라고 그러고, 맨 밑에 줄 촉매가 있으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효소의 기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소는 어떤 기질을 분해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과 연관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 뭐 트립신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고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발견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통용해서 아는 이런 것들은 그냥 트립신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가 그 6가지입니다. 6가지요. 메모해 보니까 옥시도, 리덕테이즈, 이게 무슨 말이죠? 옥시,
산화, 리덕, 환원 요소죠. 두 번째는 트랜스퍼, 뭔가 옮겨준다는 거예요. 뭔가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이드롤레이저, 하이도이란 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을 첨가시켜서 분해시켜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에이저, 말 그대로 그냥 분해 효소입니다. 분해 효소. 그 다음에 이성질체화 효소, 아이소모레이즈는 반응 전후에 어떤 원자의 구성 요소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배치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결시켜주는 거, 리가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산화 환요소는 산화,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를 이탈시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자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락테이트가 피루베이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니까 뭐가 이탈하죠? H 플러스가 이탈하죠. 이런 과정. 이거보다도 그냥 교과서 207페이지 있는 내용을 볼게요. 207페이지. 자, 방금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산화 환원요소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런 술 마시죠. 그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제일 처음에 에탄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H 플러스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수소의 이탈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이요소, 헥소카이네이즈, 이거는 육탄당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글루코스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육각형이죠. 여기 보니까 O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선이에요. 다 탄소죠. 여섯 번째 탄소, 쭉 올라와 있는 여섯 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었어요. 인산기 어디서 구해요? ATP에서 있는 인산기를 이쪽으로 전이시켰어요. 그럼 가수분해 요소는 뭐예요? 물이 들어가는데 관계하는 거. 어떤 반응에 물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 분해 요소는 말 그대로 뭐 서로 잘라가지고 하는 거죠. 자,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내네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에탄올에서 만들어지지만은 피부로산에서도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성질체화 요소, 여기서는 말레인산염과 피마르산염을 드러났네요. 전체적인 어떤 원자 이입은 없어요. 그죠? 연결로서는 두 가지를 붙이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루부산에 이산화탄소가 붙음으로 해서 카복실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 이제 이런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한다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8-3 화학반응 촉매와 촉매의 효과. 자, 밑에 보니까 A 화살표 B, A가 B로 바뀐다. 이 화살표 한쪽 방향이면 비가역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207페이지 왼쪽 아래 반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프라이프.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반이 없어지는 거. 효소 반응에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기질의 반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줄 A가 B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다. 이건 가역적인 반응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표시 넘깁니다. 208페이지 2차 반응. 많은 생화학 반응은 여러 다른 분자와 복잡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1차 반응으로서 단순히 나타날 수 없다. 자, 많은 반응이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것처럼 두 개의 반응이 만나서 하나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마이오글로빈과 산소가 만난다 생각합시다. 이 마이오글로빈이 만나서 산소가 만나는 과서 20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런 단순한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A와 B가 만나서 C를 만들어낼 때 생성물이죠. 중간 기질과 효소가 만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효소가 관여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되는 이런 것은 대부분 2차 반응에서는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다. 그 다음 테라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효소 촉매 반응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특정 속도 제한 단계를 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전이 상태와 반응 속도 208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테라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유에너지 장벽이 생기는 전이 상태를 형성한다. 앞에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그 옆에 있는 8-2 그림 B를 봅시다. B를 보게 되면은 초기 상태가 있고 최종 상태가 있죠. 넘어야 할 장벽이 뭐예요? 넘어야 할 장벽, 에너지 장벽이죠.
이것이 이제 에너지 장벽을 생기는 전위 상태를 형성해야 된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위 상태를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체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위 상태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낮추어 주느냐, 즉 전위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낮추어 주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 속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결국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209페이지 개념 메뉴에 반응물 분자는 생성물로 전환되기 위해 높은 에너지 장벽의 전위 상태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20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줄 세 번째 줄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빠른 속도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고요. 이게 결국 효소의 역할이죠. 역할. 다음 페이지요. 210페이지.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면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개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 상태 이론과 효소 촉매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림 8-4. 이 결국은 이제 효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즉 촉매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위 상태가 달라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10페이지 왼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촉매는 반응의 양방향 모두에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춘다. 즉 정방향과 역방향의 반응 모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촉매작용은 전위 상태의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서 넘어가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8-5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211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경우에 따라서 촉매가 반응 경로의 일부를 변경시켜서 전위 상태와 유사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안정화된 중간 상태를 유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촉매 반응 가운데에 뭔가 반응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중간 상태의 반응이 하나 더 생긴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촉매로서의 효소 부분 보도록 합니다. 효소 기질 결합 모형과 촉매 작용을 통한 반응 속도 향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효소와 기질 결합하는 거. 그 효소가 어떤 기질에 결합하는 특정한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의 기질이 결합하는 것이고요. 이 활성 부위는 아미노산 장기로 둘러싸인 포켓이나 틈새와 같이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효소 촉매작용의 특별한 특이성은 효소의 복잡한 4차 구조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4차 구조로 인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가 기질을 인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효소 기질 결합 모형은 1894년 피셔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합니다. 이게 키앤럭 열쇠와 자물쇠 가설입니다. 즉 열쇠와 자물쇠가 이렇게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아야지만 열쇠가 열리듯이 이런 가설을 제안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 8-7입니다. 자, 8-7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효소하고 기질의 결합 자리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분이 이제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거죠. 1894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1958년에 와가지고 코슈란드라고 하는 분이 유도 적합 가설, induced 유도하여서 맞게 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옆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액티브한 전위 상태를 변형해서 활성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모양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위 상태로 가서 형태가 변형이 되어서 효소로서의 기질을 더 활성화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티키한 모델이다 그러면은 인듀스드 피트 모델은 조금 유연한 모델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212페이지 자물쇠 열쇠 가설을 통해서는 효소의 특이성은 설명되지만 효소의 촉매 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못하죠. 이게 단순한 맞으면 무조건 된다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 모델에 따르면 자물쇠에 해당하는 효소가 열쇠에 해당하는 기질과 결합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효소의 활성 부위가 기질과 더 제대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특정 구조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 후에 있는 그림 8-8,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결합 부위의 홈이 여기 이제 글루코스에 당을 붙여주는 헥소카이네이즈, 아까 이야기했었죠. 6탄당에 당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당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위치의 그림이 달라져요. 구조가 달라져요. 이런 게 이제 induced 피트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트랙을 해보고, 효소는 단순히 기질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효소 차후의 작용에서는 종종 아미노산의 결사슬이나 금속이온 등이 관여하여서 촉매작용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기질에 결합하고 전이상태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촉매작용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촉매작용이 종료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음 기질과 결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E는 뭐예요? 엔자임이고, S는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죠. 이 ES,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EP는 뭐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효소 그 다음에 산물 복합체로 전환이 되고,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효소는 원래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